1화 줄거리. 트로이가 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타카 군주 오디세우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에 아테네 여신이 이타카 섬으로 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부친의 행방을 찾으러 그리스 본토로 갈 것을 권고한다. 이타카 성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오래도록 행방불명인 동안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자들이 몰려와 매일 향연을 거듭하며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텔레마코스는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밤중에 몰래 배를 준비해 떠난다. 오디세이아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주요 인물만 기억하시고 흘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낯선 인물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물들을 완벽하게 틀어지기보다는 흐름과 주요 줄기를 파악하시며 가볍게 청독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서사시라 인물 앞에 수식어가 많은데 2화부터는 듣기에 좋으시도록 되도록 간략한 호칭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초반에 맥락을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제 2화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3. 필로스에서의 이야기. 찬란한 태양은 동편의 아름다운 물가에서 떠나 불사의 신들을 위해 끝내는 죽어야 할 밭가는 인간들을 비추기 위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들이 탄 배는 팔로스에 있는 넬레우스의 장엄한 성체에 도착했다. 그때 필로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검은 머리의 포세이돈 신 앞에 새까만 황소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다. 거기에는 각 조마다 500명씩을 한 조로 모두 9조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조 앞에는 9마리씩의 황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마침 그들이 제물의 소 내장을 나누어 맛보고 그 허벅지살을 구워서 신의 제단 앞에 바치고 있을 즈음 훌륭하게 장비를 갖춘 배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곧바로 배를 바닷가에 대고는 배에 돛을 거두고 닻을 내린 뒤 바닷가에 내려섰다. 텔레마코스가 맨 마지막으로 내렸고 그 앞으로 아테네가 걸어갔다. 그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앞질러서 그를 향해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이제는 자신을 갖도록 하시오. 지금은 결코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오. 아버지가 대간절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를 알기 위해 모처럼 바다를 건너온 게 아니오. 그러니 이제부터 곧바로 기사 네스토르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가 감추어두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시오. 그에게서 사실을 알아내려면 그대가 직접 그를 만나야 하오. 아마도 거짓말은 안 할 것이오. 그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멘토르님,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아직 저는 말주변이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또 젊은이로서 훨씬 손위의 훌륭한 분에게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것도 거북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말했다. 텔레마코스여, 그대의 타고난 지혜로 부족함을 느낄 땐 신의 보살핌이 그대를 따를 것이오. 그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신들이 공연히 그대를 보살펴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오. 팔라스 아테네는 어느새 앞장서서 나아갔다. 텔레마코스도 그 뒤를 따라 필로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합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네스토르가 아들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서는 그의 부하들이 잔치 준비를 하며 저마다 고기를 굽기도 하고 꼬챙이에 꿰기도 했다. 그들은 나그네들의 모습을 보자 서로들 다가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는 앉기를 권했다. 그 선두에 있던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바로 가까이로 다가와서 두 손으로 그들을 잡고 환영하며 형인 트라시메데스와 부친과의 사이인 바닷가 모래 위에 부드러운 양털을 깔아놓은 향연의 옆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희생물의 허벅지 살코기와 황금 술잔에 포도주를 따라주고 축배를 하면서 염소가죽 방패를 가진 제우스 신의 딸인 팔라스 아테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포세이돈 신을 위해 제사를 올리려는 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손님, 자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신에게 술을 바치고 기도를 하신 뒤에는 여기 당신 동료에게도 신께 술을 따라 바치도록 달콤한 포도주 잔을 넘겨주십시오. 이분 역시 불사의 신께 경배하도록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아직 젊고 나하고 같은 연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께 이 황금 술잔을 드리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맛 좋은 포도주 잔을 아테네 여신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테네 여신은 분별이 있고 절도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을 가상하게 생각했다. 그 까닭은 신께 먼저 황금 술잔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시여,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첫째로 네스토르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다음으로 모든 필로스 사람들에게서도 이처럼 훌륭한 재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가득 찬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텔레마코스와 제가 검은 칠을 한 빠른 배를 타고 이곳에 찾아온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친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아름다운 두 기가 달린 술잔을 건네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도 그와 똑같이 기도를 드렸다. 여러 사람들은 바깥쪽 고기를 다 구운 뒤 불에서 내려놓고는 베어낸 것을 접시에 담아내놓고 매우 훌륭한 잔치를 벌였다. 모두가 실컷 먹고 마셨을 때 게레네 기사 네스토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이제 식사도 충분히 끝낸 것 같으니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물어도 괜찮겠지요. 당신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느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오셨는지요? 장산일로 오셨는지 아니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왜냐하면 아테네 여신이 그의 마음속에 싸움터로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일을 물어보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대담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넬레우스의 아드님이신 네스토르님, 아카이아인의 큰 명예이신 당신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니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네이온 상기스계에 있는 이타카 섬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일이며 공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에 관한 소문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널리 찾아가는 길이지요. 즉 존엄한 오디세우스의 일인데 소문에 의하면 의협심이 많으신 저의 아버님은 당신과 같이 전투에 나가 트로이 사람들의 도성을 공략했다고 합니다. 트로이 사람들과 싸우던 다른 장군들은 전에 들은 바로는 모두 그 자리에서 무섭도록 비참한 운명 속에 목숨을 잃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아버님 오디세우스의 운명에 대해서는 제우스 신께서 그 죽음에 대한 소문조차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퍼뜨리지 않도록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땅 위에서 적의 무사들과 싸우다가 전사하셨는지 아니면 바다로 나가 암피트리테의 물결 속에서 목숨을 잃으셨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드리는 것이니 혹시 우리 아버님의 불행한 죽음을 이야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당신 눈으로 실제로 보셨거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라도 들으시지나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가엾은 운명에 놓이도록 태어나셨습니다. 결코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거나 동정을 하시려는 뜻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기를 피하지는 마십시오. 그보다는 당신 눈에 비친 저의 아버님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간언합니다. 혹시 언젠가 우리 아버님인 훌륭하신 오디세우스가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당신을 도와주신 일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다면 그런 일들을 모두 상기하시어 보답으로 생각하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게레네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하기를 오 그리운 분이여 그대는 나에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용맹심에 불타는 우리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참고 견뎠던 그 슬픈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구려. 그것은 우리가 병사들의 배를 거느리고 아킬레우스의 지휘 아래
안개 자욱한 바다 위를 헤매며 적을 찾아 찔렀을 때,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훌륭한 큰 도시에서 접전에 접전을 할 때였지. 거기서 우리의 가장 훌륭했던 용사라고 불릴 만한 강자들은 거의가 다 전사했다오. 군신 아레스의 반려인 아이아스도, 아킬레우스도, 계책을 잘 꾸미기로는 신과도 같은 파트로클로스도, 무용이 뛰어나고 인품도 비길 바 없이 훌륭한 사랑하는 내 아들 안틸로코스도 달리기가 빠르기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용사였건만 그곳에 잠들어 있다오. 우리는 그 밖에도 많은 재앙을 입었었소. 그와 같은 모든 불행을 일일이 그 누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소. 5년이든 또 6년이든 오래 묵어가면서 묻더라도 모두 듣지는 못할 것이오. 얼마나 무서운 재난을 훌륭한 아카이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겪었는가를 말이오. 아마 다 듣기도 전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릴 거요. 우리는 9년 동안 온갖 계략을 써서 적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그것을 완수해 주셨소. 그때인 지모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그대 부친과 맞서 겨루려는 자가 없었지. 훌륭한 오디세우스의 온갖 책략은 누구도 따를 자 없이 훨씬 뛰어났었으니까. 그런데 그대가 그의 아들이란 말이오. 아닌 게 아니라 그대를 자세히 보니 두렵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정말 말하는 모습이 무척 닮았소. 젊은이의 목소리가 그때의 당신 아버지의 음성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오디세우스는 그 기간 중에 장군들의 집회에서나 영주들의 회의에서 한 번도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소. 언제나 합심해서 치밀한 계략을 잘 궁리하여 꾸미곤 했지. 아르고스 편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일이 가장 잘 될 것인가 하고 말이오. 그러나 프리아모스의 높이 솟은 두성거리를 공략했을 때 바로 그때 제우스 씨는 마음속으로 아르고스 편에 대해 무서운 귀국 여행을 계획하셨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 생각이 깊지도 도리에 합당하지도 않았거든.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아버지 신의 따님이신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의 저주스러운 분노 때문에 횡사하게 되었던 거요. 그리고 아트레우스 집안의 두 형제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했던 것도 그 여신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아카이아 병사들을 모조리 회합에 불러들였는데 온전한 절차도 밟지 않았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의 일이어서 아카이아 군들이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소. 거기서 두 사람은 군사를 소집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소. 그때 메넬라우스는 아카이아 군사들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망망대해를 향해 군선을 띄우자고 권했지만 아가멤논은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었소. 그는 군사들을 붙들어 두고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 아테네 여신의 무서운 노여움을 가라앉혀 드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어리석었지. 신들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소. 왜냐하면 불사의 신들의 생각은 그렇게 갑자기 변할 리가 없기 때문이오. 두 사람은 이렇게 날카로운 언쟁을 벌이고 서 있었소. 그들의 병사들마저 의견이 결렬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란 속에 집회가 해체될 때까지. 그날 밤 잠자리는 서로에 대한 불쾌감과 앙심으로 인해 편안치가 않았었는데 이는 이미 제우스 신께서 우리에게 운명의 손길을 뻗치셨기 때문이었소. 이튿날 아침 우리 병사들의 반은 배를 반짝이는 바다에 띄우고 전리품과 허리에 띠를 두른 부녀자들을 배에 실었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병사들은 용사들의 우두머리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밑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었소. 절반뿐인 우리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우리의 배는 잘 달리고 있었소. 도출 부풀리지 않고도 잘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신께서 깊고 넓은 바다에 미풍이 불게 하여 잔잔한 물결이 일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소. 그리하여 테네도스 섬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며 신들께 제물을 바쳤지만 제우스 신은 결코 그렇게 빨리 귀국을 허락하실 생각은 없으셨소. 왜냐하면 그분의 잔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다시 불길한 다툼질을 하게 했다오.
그 결과 한때는 이물이 젖혀진 작은 배를 그들이 오던 방향으로 되돌려서 돌아갔소. 현명하고 여러 가지 계책을 잘 꾸미는 오디세우스님이 이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 대해 그들이 맹세한 충성 때문이었소. 뜻을 받들어서 한 일이었소. 그러나 나는 나를 따르는 배들을 통합해서 전진을 서둘렀소. 왜냐하면 신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꾸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티데우스의 용감한 아들 디오메데스도 빠져나와 우리 동료들은 용기를 얻고 항해를 계속했고 우리 두 사람 뒤로 금발의 메넬라우스 역시 레스보스 섬에서 우리가 먼 항해에 대해 여러 가지 궁리를 모색하느라 지체하고 있을 때 뒤미쳐 쫓아왔소. 그 궁리란 키오스 섬의 험난한 해협을 멀리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푸시리의 섬 쪽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키오스 섬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미마스 곳을 통해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소. 이런 공경에 처하자 우리는 신께 조짐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렸소. 그러자 신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시어 조금이라도 빨리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큰 바다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 에우보이아를 향해 가도록 일러주셨소. 때마침 바람이 소리 높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므로 선단은 매우 빨리 물고기가 많은 바닷길을 달려 에우보이아 섬의 북쪽 끝에 그날 밤으로 닿았소. 그래서 우리는 망망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데 감사드리기 위해 포세이돈 신전에 황소들의 허벅지살을 많이 구워서 바쳤던 거요. 그리고 트로이를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티데우스의 아들인 기사 디오메데스와 그 부하들의 훌륭한 배들은 아르고스 땅에 닿았다오. 그 무렵 나는 필로스를 향해 배를 저어가고 있었소. 순풍은 신이 처음 출발할 때 보내주신 뒤로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지. 친애하는 젊은이여, 이처럼 나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카이아 군사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망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오. 그러나 여기에 돌아온 뒤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절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두 들려줄 테요. 그것은 참으로 이름난 미르미돈인들이 굉장한 무용을 자랑하는 아킬레우스의 영예로운 아들 네옵톨레우스의 인솔로 무사히 귀국했다는 이야기였소. 또 포이아스의 훌륭한 아들 필록테데스도 무사하고 이도메네우스도 싸움터에서 살아남아 바다에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은 채 크레타 섬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돌아갔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 대해서는 당신들 자신이 비록 먼 곳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듣고 계실 거요. 돌아오자 이내 아이기스토스가 무서운 파멸을 꾸며 목적을 이룬 경위를 말이요. 그러나 그 사나이도 별 수 없이 비참한 꼴로 안갚음을 받았지. 비록 살해당한 사람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요. 바로 그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자인 간악한 아이기스토스에게 복수를 했거든. 친애하는 분이여, 당신도 보건대 인품도 훌륭하고 체격도 좋아 보이니 오레스테스 같은 용기를 내도록 하시오. 후세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칭송하도록. 이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넬레우스의 아드님인 네스토르님, 아카이아인의 큰 명예이신 당신 말씀대로 확실히 그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카이아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후세에까지 노래로서 널리 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에게도 부디 그만큼 큰 힘을 신들께서 내려주십시오. 난폭하고 무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구원자들에게 큰 벌을 가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말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무례한 짓을 할 뿐 아니라 도리어 못된 계책까지 꾸미고 있는 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저의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그 같은 행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그저 그들이 하는 짓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게렌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친애하는 분이여,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납니다. 소문을 들으니 구원자들은 모두 어머님 탓으로만 돌리고 여럿이서 댁으로 몰려가 당신의 승낙도 없이 못된 짓을 꾸미고 있다더군요. 그렇다면 말해 주시오.
당신은 그들을 처치하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나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당신을 온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기라도 한단 말인지. 누가 압니까? 언젠가 오디세우스가 귀국하여 혼자서 혹은 부하 병사인 아카이아인 사람들을 고스란히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 무법자에 대해 복수를 할는지도. 빛나는 눈의 아테네가 그대를 예전에 아카이아 사람들이 줄곧 고난을 겪고 있었던 트로이에서 명예로운 오디세우스를 위해 각별히 배려해 주셨던가 같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처럼 신들께서 공공연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소. 그를 보살피시느라 공공연히 팔라스 아테네가 곁에 계셨던 것처럼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속으로 걱정해 주신다면 그때에는 그 난폭자들도 누구 할 것 없이 결혼 같은 것은 깨끗이 잊어버릴 거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네스토르님,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말씀대로 실현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여,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들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하시면 어디든지 손이 뻗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처지라면, 그리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훗날 기약이 보장된다면 기꺼이 집에 돌아가서 온갖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아이기스토스와 자기 아내의 관계에 의해 죽은 아가멤논같이 되지는 않는다면 서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의 운명이지요. 인간에게 운명의 시간이 닥쳐오면 전능하신 신이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구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멘토르님,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의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오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불사의 신들이 그분에게 죽음의 검은 운명을 정해주셨으니까요.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네스토르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바른 율법이나 분별심에 있어 따를 자가 없는 분이시니까요. 3대에 걸쳐서 오랜 통치를 하셨다고 하니 당신을 대하면 불멸의 신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넬레우스의 아드님이신 네스토르 군주님, 저에게 사실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아가멤논은 어떻게 돌아가셨던가요? 메넬라오스는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간악한 마음을 가진 아이기스토스가 그보다 무용이 뛰어난 인물을 살해하다니 어떠한 파멸을 획책했던 것일까요? 메넬라오스는 아카이아의 아르고스에 계시지 않고 어느 곳인가 다른 어느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계셨던가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 놓고 흉한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때 이에 대답하여 네스토르가 말하기를, 젊은이여,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해 주겠소. 어떻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당신은 벌써 짐작하고 계시는군요. 메넬라우스가 트로이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기스토스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살아있는 것을 자기 집에서 보았다면 당장 죽여 매장도 않고 시체를 토막내어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뒀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슬피우는 아낙네조차도 없었을 거요. 포위된 트로이에서 우리가 영웅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에 여념이 없는 동안 그는 말을 방목하는 아르고스의 오지에서 태평스럽게 지내며 아가멤논의 아내를 가모니솔로 괴롭히고 있었던 거요. 왕비 클리타임 네스트라도 처음에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계책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지. 그녀는 지각 있는 여자였으니까. 궁중에 한 음유 시인이 있었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트로이를 떠날 즈음 자기 아내를 감시하도록 여러 가지로 일러두었던 거요. 그러나 마침내 신들이 정한 운명이 그녀를 사로잡아 굴복시키게 되었을 때 아이기스토스는 그 음유 시인을 무인도로 유배해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마음 놓고 아이기스토스의 집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대담한 계획이 성취되자 그는 거룩한 제단에 소의 허벅지 살코기를 제물로 바치고 직물이며 황금 따위를 그 자신의 가장 원대한 꿈을 성취시켜준 데 대한 보답으로 그 신전에 올렸지. 이 즈음 우리는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중이었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우스와 나는 가장 절친한 사이였소. 그러나 우리가 바다 쪽으로 돌출한 아티카의 신성한 수니옥 곳에 이르렀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 부드러운 화살로 쏘아 메넬라우스 배의 키자비 사나이를 죽여버렸소. 그는 오네토르의 아들인 프론티스라는 사나이로 키를 조종하는 기술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지.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갈 길이 급하기는 했으나 부하인 키자비 사나이의 장례식을 관습대로 행하기 위해 수니옴에 머물러 있게 되었소. 그러나 그가 포도주빛의 바다로 출범하여 훌륭한 배들을 거느리고 달려 말레이아의 험준한 곳에 이르렀을 때 이를 보고 계시던 천둥을 울리시는 제우스 신께서는 고생스러운 그의 여정을 무섭도록 괴로운 것으로 해주리라 작정하시고 모진 질풍을 불러일으켜 산더미같이 무겁고 큰 파도를 일으켰소. 그리고 선단을 둘로 갈라놓아 버려 한쪽은 크레타 섬에 표착했소. 이 크레타 섬은 아르타노스 강가를 따라 키도니아 사람들이 사는 섬이었소. 그것 고르틴의 끝에는 아스라한 바다 위로 솟아나온 미끄럽고 험준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는 남풍이 큰 물결을 왼쪽 바위 끝으로 파이스토스를 향해 몰려오게 하오. 작은 바위가 큰 물건을 방해하는 것이지. 그리하여 배들이 거기에 이르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지만 배는 물결 탓으로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고 말았어. 한편 난파를 간신히 면했던 5척의 메넬라우스 편 선단은 바람과 물결에 실려가 이집트에 닿게 되었어. 뜻밖에도 그는 그곳에서 많은 재산과 황금을 얻게 된 뒤 다시 선대를 거느리고 여러 나라, 여러 인종 사이를 여행하고 있었어. 그러는 동안 아이기스토스가 고국에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던 거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살해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기스토스는 황금이 풍부한 미케네에 군림하여 그곳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다스리고 있었소. 그런데 8년째 되는 해에 젊은 용사 오레스테스가 아테네에서 돌아와 원수를 갚았습니다. 배신한 어머니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아르고스 사람들을 불러 향연을 베풀었소. 간사한 어머니와 비겁한 아이기스토스를 장사 지내는 잔치였지. 그런데 같은 날에 노련한 용사인 메넬라우스가 배에 가득히 재물을 싣고 돌아왔소. 그러니 친애하는 젊은이여, 그대도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먼 곳을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요. 그처럼 난폭하고 무례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떠맡긴 채 재산도 돌보지 않고 말이오. 그야말로 그들이 그대의 가재를 모조리 분배하여 모두 차지해버리면 큰일이지. 그대도 아무 소용없는 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오. 그리고 곧 메넬라우스를 찾아가기를 나로서는 권하고 또 충고하고 싶소.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 돌아왔거든. 도저히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의 여러 나라로부터 말이오. 무서운 질풍의 힘에 밀려 망망대해를 거쳐 떠밀려갈 정도의 곳이라면 누구라도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을 것이오. 그러면 지금부터 그대의 동행자들과 함께 떠나시오. 그리고 혹시 육지로 가기로 원한다면 수레와 말도 준비해 주겠소. 또 그대가 바란다면 내 아들들이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살고 있는 라케다이몬으로 안내를 맡아줄 거요. 그리고 그대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직접 알아보시오. 거짓말은 안 하실 거요. 매우 분별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해는 저물고 어둠이 깃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을 보고 눈에 여신 아테네가 말씀하시기를, 네스토르님,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물의 혀를 잘라냅시다. 그리고 포도주에 물을 타 포세이돈과 그 밖의 신들께 술을 따라 올리고 나서 잠자리에 듭시다. 해는 이미 졌는데 제사를 너무 밤늦게까지 끌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우스의 따님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따랐다. 그러자 전령들이 정화수를 그들의 손 위에 부었고 젊은 시종들은 혼주기에 술을 가득 따라 부었다. 그리고 각자의 술잔에 먼저 신에게 바치는 표시의 술을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다시 술잔마다 술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제물의 혀를 불 속에 던지고 일어서서 거기에 술을 뿌렸다. 제사를 끝내고 모두 마시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시자 드디어 아테네 여신과 신과도 같은 모습을 한 텔레마코스 두 사람은 곧장 그들의 배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네스토르는 그들을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손님들을 내 집에 두고 배에 가서 주무시게 한다면 제우스 신은 물론 다른 신들께서 노하실 겁니다. 당신들이 하룻밤쯤 편안히 묵고 갈 수 있을 만큼 이불이나 융단 같은 것은 충분합니다. 나의 절친했던 오디세우스님의 귀한 아들이 배의 널빤지 위에서 자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뒤에도 아들들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도록 일러놓겠소. 누구든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말하기를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소. 텔레마코스도 당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부터 당신을 따라갈 것이지만 나는 동행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검은 배가 있는 대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유일한 연장자니까요. 그들은 그저 우위에 의해서 따라온 것 뿐입니다. 모두 인품이 뛰어난 텔레마코스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에 나는 검은 배의 선체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무용이 뛰어난 카오코니아인 마을로 갈 작정입니다. 거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금전 관계상의 청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젊은 친구는 당신의 손님으로 머무를 거요. 그러면 당신은 이 젊은이를 마차에 태워 아드님과 같이 떠나보내 주십시오. 부디 그 말들은 특히 날렵하게 달리고 힘도 가장 센 우수한 놈으로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는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는 백로의 모습으로 변하여 물러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몹시 놀랐다. 늙은 군주 네스토르도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손을 잡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하기를 오, 친애하는 분이여. 정말 그대가 비겁하거나 무용이 없는 젊은이라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요. 이렇게 젊은 분인데도 신께서 따라오실 정도니 말입니다. 저분은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시는 신들 가운데 제우스의 따님이며 더없이 이름도 높으신 아테네, 바로 그분임에 틀림없소. 그 여신은 무용이 뛰어난 그대 아버님을 아르고스의 군사들 중에서도 늘 중히 여기고 계셨지. 여신이여, 부디 저희에게도 훌륭한 명예를 내려주십시오. 저 자신과 아들들과 상냥한 제 아내에게도 말입니다. 여신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마가 넓은 1살짜리 암소를 제물로 바치오리다. 아직 한 번도 멍에를 씌운 적 없는 길이 들지 않은 놈으로 뿔에 황금을 입혀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팔라스 아테네는 들으셨다. 그들의 앞장을 서서 네스토르는 아들들과 사이들을 거느리고 훌륭한 자기 저택을 향해 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영주의 소문난 저택에 이르자 차례로 긴 의자며 팔걸이 의자 등에 모두 걸터 앉았다. 그의 손님을 위해 노인은 달콤한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 술은 10년 동안 보관되어 온 것이었는데 하녀가 그 뚜껑을 벗기고 마개를 열었다. 그것을 노왕의 혼주기에 부어서 썩게 하여 아테네에게 바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모두 헌주를 끝내고 마음껏 술을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저마다의 숙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네스토르는 준엄한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위해 그의 궁전 안에 소리가 울리는 주랑에 나무 침대를 마련해 주었고 그 옆에는 무사들의 우두머리인 물풀의 나무 창의 명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잤다. 그는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젊은 총각이었다. 한편 네스토르 자신도 잠자리에 들고자 커다란 정각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왕비인 그의 아내가 잠자리를 마련했다. 부드러운 새벽의 여신이 장밋빛 손가락으로 하늘을 물들이며 나타날 무렵 네스토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 흰 대리석으로 된 매끄러운 긴 돌에 앉았다. 그 돌은 높다란 문 입구에 있었는데 광택이 나서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는 한때 네스토르의 아버지인 신들에 못지않은 지혜를 가졌다는 넬레우스가 앉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무덤 속에 든 지 오래되었고 저승으로 가버렸다. 이제는 바뀌어 네스토르가 아카이아 군사의 우두머리로서 홀장을 손에 들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아들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저마다 자기 방에서 나온 에케프론과 스트라티오스와 페르세우스와 아레토스와 신과도 견줄 만한 트라시메데스와 여섯째인 젊은 페이시스트라토스도 왔다. 그리고 신과도 같은 모습을 한 텔레마코스를 데리고 와서 그 옆에 자리에 앉히고는 모두에게 먼저 네스토르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당장이라도 내 소원을 풀어다오. 아무래도 우선 맨 먼저 아테네 여신의 마음을 가라앉혀 드리고 싶구나. 여신은 내 눈에 분명히 나타나셨다가 신들의 성대한 잔치 자리로 떠나셨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들판으로 가서 소몰이꾼에게 소두를 몰고 오게 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인품이 뛰어난 텔레마코스의 검은 배에 가서 두 사람만 파수꾼으로 남겨두고서 동행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금세공을 하는 라에르케스를 불러다가 셋불에 황금을 입히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은 이대로 여기 함께 남아있도록 하고 집안에 있는 시녀들에게는 각별히 훌륭한 요리를 정성껏 마련하도록 이르라. 그리고 궁안에 축제 준비를 시키고 제단을 둘러싸고 좌석을 마련하도록 하며 또 신선한 물도 날라놓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자 아들들은 모두 급히 서둘러 그 명령에 따랐다. 어린 암소를 들판에서 끌고 오고 훌륭한 빠른 배에서 인품이 뛰어난 텔레마코스의 동행자들도 데리고 왔으며 금속 세공인도 세공의 마무리를 하는 세모루와 망치, 단단하게 만들어진 쇠집게 등 황금 세공을 하는 데 필요한 연장 따위를 손에 들고 왔다. 그러자 아테네 여신도 당신에게 바쳐질 제물을 받으려고 참석했다. 늙은 기사 네스토르가 황금을 내리자 세공사는 셋불의 장식을 여신이 보고 기뻐하도록 어린 암소의 두 뿔에 훌륭하게 금박을 입혔다. 그러자 그 암소의 뿔을 붙잡고 스트라티오스와 에케프론이 제단으로 끌고 왔다. 아레토스는 꽃무늬가 가득한 정화수 그릇을 받쳐들고 또 한 손에는 보리나다를 넣은 바구니를 들고서 광에서 나왔다. 그러는 동안 날카로운 손도끼를 손에 들고 싸움에 강한 투라시메데스가 희생물을 내리치려고 서 있었다. 또 페르세우스는 피를 받을 대야를 받쳐들었다. 그래서 늙은 기사 네스토르는 정화수로 의식을 시작했다. 우선 정화수에 손을 적신 뒤 보리나다를 뿌리고는 아테네에게 열성스럽게 기도드리면서 제물의 머리털을 잘라내어 불 속에 던졌다. 기도를 끝내고 보리나다를 뿌리는 의식도 끝나자 의기왕성한 비스토르의 아들 트라시메데스가 이내 가까이 다가와서 손도끼를 내리쳤다. 그 손도끼가 어린 암소의 목덜미 힘줄을 찍어 소의 생명을 끊어버리자 네스토르의 딸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정숙한 아내 에우리디케마저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울렸다. 한편 사람들이 제물인 어린 암소의 머리를 땅에서 들어올려 떠받치고 있자 무사들의 우두머리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소의 목을 찔렀다. 암소의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생명은 몸뚱이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재빨리 소의 몸뚱이에서 네 다리를 잘라내고 의식대로 허벅지를 조각내어 거기에 기름덩이를 두 겹으로 덮어 씌우고 날고기 조각을 가지런히 그 위에 얹었다. 그것들을 네스토르가 장작불 위에 구워 그 위에 반짝이는 붉은 포도주를 뿌렸는데 그 옆에는 젊은이들이 5갈래 난 새꼬챙이를 손에 들고 둘러서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넓적다리살이 충분히 구워지자 그 허벅지를 맛보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을 잘게 잘라 날카로운 꼬챙이 끝에 깨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불 위에서 구웠다. 그러는 동안에 아름다운 네스토르의 막내딸 폴리카스테가 텔레마코스에게 목욕을 시켰는데 목욕이 끝난 뒤 올리브 기름을 듬뿍 몸에 발라주고 나서 깨끗한 엷은 겉옷을 입히고 그의 어깨에 망토를 둘러주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불사의 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의 어진 군주인 네스토르 옆에 가서 걸터 앉았다.
고기를 다 굽자 그것을 불에서 내려놓고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중 드는 사람들은 바삐 돌아다니며 황금 술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여러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자 그들 옆에서 네스토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서두를 꺼냈다. 내 아들들이여, 텔레마코스님을 위해 훌륭한 갈기를 가진 말들을 데려다가 수레에 메어드려라. 길을 떠나시도록. 이렇게 말하자 아들들은 두말 없이 날쌘 말들을 수레에 메었다. 수레 안에는 하녀가 빵이며 포도주며 부식 등 제우스가 보살피시는 왕후들에게 알맞은 음식을 넣어두었다. 텔레마코스가 그 훌륭한 마차 위에 올라앉자 무사들의 우두머리인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 옆에 앉아 곶비를 잡고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했다. 그러자 두 필의 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판을 향해 달려가 높이 솟은 필로스 성을 점점 뒤로 하고 멀리 사라졌다. 말들은 온종일 멍에를 양쪽에 떠맨 채 숨을 죽이고 열심히 달려갔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길에 어둠이 내려 어둑어둑할 무렵 페라이에 있는 디오클레스의 저택에 이르렀다. 그는 강물의 신 알페이오스를 부친으로 한 오르틸로코스의 아들이다. 거기서 그들은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집 주인에게서 모두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부드러운 새벽의 여신이 장밋빛 손가락을 펴며 동편에 나타날 무렵 그들은 또다시 말들을 수레에 메고 화려하게 잘 꾸며진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자 한 쌍의 말은 유쾌하게 달려갔다. 이윽고 미리 여문 평야에 다다랐다. 그들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그들의 위세 좋은 훌륭한 말들이 기운차게 달려왔던 것이다. 이제 날도 저물고 어둠은 더욱 깊어가 길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4. 메넬라오스 성에서의 이야기와 구원자들의 음모. 그들은 기복이 심한 땅 라케다이몬의 당도에서 언덕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명예로운 메넬라오스의 성으로 수레를 몰았다. 때마침 왕은 자기의 성에서 인품이 뛰어난 아들의 결혼 축하로 많은 친척들과 함께 향연을 베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들이 다다랐던 것이다. 그날은 또 딸을 전쟁의 용사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는 날이었는데 오래전 트로이에서 시집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승낙도 했던 터인데다 신들도 그들을 위해 결혼을 시켜주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왕은 이때에 맞추어 그 딸에게 말과 훌륭한 수레를 딸려서 아킬레우스의 아들의 통치하에 있는 미르미돈을 향해 이제 막 보내려는 참이었다. 한편 아들은 스파르타에서 알렉토르의 딸을 맞아들였는데 이 아들은 늙음하게 태어난 힘이 센 메가펜테스로 그의 어머니는 노예였다. 신들이 헬레네에게는 맨 처음에 낳은 귀여운 헤르미온의 이후로는 자손을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공주는 황금의 아프로디테를 너무나 꼭 닮은 모습이었다. 이날 메넬라우스의 궁궐 안에서는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즐겁게 연애를 벌이고 있었다. 그 무리들 사이에서 훌륭한 가인이 하프를 뜯으며 노래하고 있었고 한편에는 한 쌍의 고개사가 악사의 노래에 맞춰 공중제비를 하며 손님들 사이에서 제주를 부렸다. 한편 두 여행자, 즉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훌륭한 아들이 그 성간 문 앞에 그들의 수레를 세우자 에테오네우스라는 명예로운 메넬라우스의 충실한 시종이 나와 이들을 영접했다. 그가 민중들의 어진 군주 메넬라우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곧바로 성간을 지나 군주 메넬라우스 가까이 다가가 황급하게 소식을 전하기를 낯선 손님 두 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우스님의 혈통이신가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마구간으로 드리고 모실까요? 다른 곳으로 가서 친절히 맞아줄 분을 찾아보라고 할까요? 그러자 이 말에 몹시 분노한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말하기를 그대 에테오네우스여, 전에는 분별 없는 바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바보스러운 말을 하는구나. 생각해보라. 우리 두 사람만 하더라도 줄곧 나그네로서 번번이 사람들의 신세를 진 끝에 고국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어쩌면 제우스 신이 앞으로는 이런 괴로운 역병을 겪지 않도록 해주실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니 어서 손님들의 말에서 마구를 풀어놓고 그분들을 안으로 모시고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자 시종은 바삐 달려나가 다른 충실한 부하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모두 땀에 젖은 말들의 멍에를 풀어 마구간에 메어놓고 보리알이 섞인 흰 미레여물을 갖다 주었다. 한편 수레를 문여 번쩍이는 벽 쪽으로 세워놓은 다음 손님들을 장엄한 성간 안으로 안내했다. 텔레마코스와 그의 친구는 제우스가 보살피는 군주의 궁전을 지나면서 그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놀랄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이나 달을 보듯 찬란한 섬광이 명예로운 메넬라우스의 높다란 정각 주랑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휘황함에 감탄하면서 둘러본 후에 광택이 나는 목욕탕으로 안내되어 목욕을 했다. 시녀들은 그들을 목욕시킨 다음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발라주고 그들의 어깨에 털로 짠 망토와 겉옷을 걸쳐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리로 마련된 메넬라우스의 옆 상자에 그들을 안내했다. 한 시녀가 아름다운 황금 무랑아리에 물을 담아와서는 그들의 손을 씻도록 은대야에 부었다. 그 다음 그들 곁에 나무 탁자를 가져놓고 먹음직한 빵을 비롯해 온갖 맛있는 요리를 풍성하게 차려놓았다. 거기에 또 요리사가 갖가지 종류의 고기를 조리해서 내왔으며 황금 술잔도 놓여졌다. 두 사람을 환대하며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말하기를 어서 드십시오. 우선 식사를 마친 후에 손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왕손님이 틀림없습니다. 서민의 자식이 당신들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 구워진 살찐 쇠고기 등심 조각을 집어 그들 앞에 놓았다. 그 살코기는 주인의 영예로서 그에게 분배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잘 조리해서 식탁으로 날라온 맛 좋은 음식들을 차례차례로 집어들었다. 마침내 유쾌히 마시고 마음껏 먹고 나자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의 아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다시피 하고 말하기를 나의 귀중한 친구 페이시스트라토스여.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넓은 성간에 찬란하게 빛나는 청동과 황금, 백금과 은, 그리고 상아로 장식된 이 궁전을 보십시오. 제우스 신의 올림포스 궁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호화로워 넋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듣고 재빨리 두 사람의 말을 가로막아 말하기를 젊은 양반,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요. 어찌 제우스 신의 궁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올림포스 궁전뿐 아니라 제우스 신이 가지신 모든 물건들은 다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서는 어떻든 재물에 있어서 나하고 경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몇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많은 고난을 쌓고 참으로 많은 나라들을 방랑한 뒤에야 배에 실어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그것도 8년 만에야 겨우 돌아왔는데 키프로스 섬과 페니키아 그리고 아이캡토스에까지 헤맨 끝이었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도 갔었소. 또 시돈과 소아시아의 에렌비며 리비아에도 갔었소. 그 고장에선 새끼 양이 태어나면 이내 뿔이 돋는다고 하더군요. 양은 2년에 3번 새끼를 낳는다는데 거기서는 영주로부터 목동에 이르기까지 치즈며 고기, 또 맛 좋은 양젓 등의 부족함을 모른답니다. 언제나 손쉽게 양젓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토록 여러 나라들을 방황하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 형님께서 못된 형수의 관계 때문에 남몰래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소. 그러니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의 주인이 되기는 했지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집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지요. 호화로운 저택이지만 사실은 보배를 잃은 폐허처럼 황량합니다. 나는 차라리 재산이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되어도 좋으니 내 저택에서 살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아르고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광막한 트로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나는 집안에 앉아서 몇 번이고 한탄을 했었지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달래고 또 어떤 때는 눈물조차 마른 채 말이요. 그러나 뼈에 사무쳐 오는 그 가슴 아픈 비탄도 오래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슬픔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슬픔을 금할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밤잠도 식사도 다 시들해지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카이아 군사 중 어느 누구도 오디세우스만큼 나를 위해 고생하고 애써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난이 덮쳐올 운명이었답니다. 그 운명은 나한테는 친구를 잃었다는 비탄을 가져다 주었지요. 정말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다오. 아마 그 때문에 노인인 라에르테스도 생각 깊은 페넬로페도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도 모두 비탄과 애도에 잠겨 있을 겁니다. 뒤에 남겨놓고 출정하던 그 무렵의 텔레마코스는 갓 태어난 아기였었소. 메넬라우스의 탄식에 아버지 생각으로 비탄에 잠겨있던 텔레마코스는 복받치는 설움을 참기 어려웠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의 뒷밤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줏빛 망토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메넬라우스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그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하고 한참 동안 망설였다. 이렇게 메넬라우스가 망설이는 동안 그의 아내 헬레네가 호화롭게 장식한 내전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르테미스 여신에 못지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가 대청으로 들어오자 시녀 아르레스테가 그녀를 위해 솜씨 있게 만든 안락 의자를 가져다 놓았고 알키페가 부드러운 양털 융단을 날라왔다. 또 필로는 폴리부스의 부인 알칸드레가 선물로 보내온 은으로 만든 반지꼬리를 가져왔다. 알칸드레는 아이킵토스의 테베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보가 가득히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 인물이 메넬라우스에게 은으로 만든 욕조 2개, 발이 3 달린 솥 2개, 10탤런트의 황금 등을 보내주었다. 그뿐 아니라 헬레네에게도 그의 부인이 황금 실패며 밑바닥에 바퀴가 달린 황금테를 두른 은바구니 등 매우 훌륭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다. 바로 그 바구니를 시녀 필로가 헬레네 옆에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에는 매우 가느다란 털실이 잔뜩 들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보라색 털실이 감긴 실패가 놓여 있었다. 헬레네가 안락 의자에 걸터 앉자 그 발밑에 발판이 놓여졌다. 헬레네는 곧 남편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제우스님이 보살피시는 메넬라우스님, 여기 와 계신 이 2분 손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당신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제 마음이 서두른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용사에게서건 부녀에게서건 이처럼 모습이 꼭같이 닮은 분을 아직껏 만나 뵈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젊은 분에게서 눈길을 돌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지모가 뛰어나신 군주 오디세우스의 아드님이신 텔레마코스님입니다. 이분이 출생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성간에 남겨둔 채 떠나셨지요. 바로 철면피 같은 저로 인해 아카이아 군사가 트로이성에 대담한 공격을 시도하여 밀어닥쳤던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답니다. 그 말에 대해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대답하기를 부인이여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2 다리의 생김새라든가 손이라든가 눈매 그리고 그의 이마와 그것을 덮고 있는 머리카락까지도 과연 그분하고 꼭 같으니 말이오. 게다가 방금 내가 오디세우스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나 때문에 역경에 처해가면서 애써주었는가 하는 추억담을 말하자 이분이 자줏빛 망토로 2 눈을 가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려. 그 말에 대해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말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드님이시며 제우스 신께서 보살피시는 무사들의 우두머리이신 메넬라우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분은 그분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나 워낙 겸손한 분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뵙자마자 곧바로 당신 앞에서 자신의 신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예의에 벗어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신 말씀을 마치 신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이 고맙게 생각하는 까닭이지요. 저는 당신을 만나뵐 일을 걱정하시는 이분을 위해 네스토르께서 안내역으로 이분과 함께 동반하도록 보내신 사람입니다. 부디 이분을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부친이 집을 떠나고 안 계신 경우 그 아들은 여러 가지 집안에 고민이 많더라도 달리 힘을 합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텔레마코스도 부친께서 나가신 채 돌아오시질 않고 있으며 이타카 사람들조차 그를 위해 재난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 말에 대답하여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말하기를 이거 참. 그렇다면 나와 가장 친한 분의 아드님이 우리 집에 오셨군 그래. 나를 위해 그 영웅적 과업을 해내셨던 분 말이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계셨다면 아르고스의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하게 대접해드리려고 늘 마음먹고 있었던 참이라오. 올림포스에 계시며 한층 멀리 천둥을 울리시는 제우스 신께서 우리가 빠른 배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귀국하는 것을 그에게도 허락하셨다면 말이오. 그러면 이타카 섬에서 모든 가제와 아드님과 부하들까지 모두 데려다가 이 아르고스에서 사시도록 하고 내가 군주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 주위의 고을 가운데 그 하나를 내드려서 성관도 지어드렸으련만. 그렇게 된다면 가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윽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검은 어둠이 우리를 덮어 누를 때까지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친하게 즐기는 것을 아무도 떼어놓지는 못했을 터인데 말이오. 그러나 시기심 많은 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결국 신은 그분만을 불운하게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오. 이렇게 말하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으로 목이 메는 듯했다. 제우스 신의 딸인 아르고스의 헬레네도 눈물을 흘렸고 텔레마코스도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도 눈물에 젖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는데 그 역시 마음속에 인품이 뛰어난 형님 안틸로코스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찬란한 새벽의 여신의 훌륭한 아들 멤논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오스를 향해 말하기를 군주 메넬라오스님, 저의 늙으신 아버님 네스토르는 늘 당신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들 화제에 오를 때면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런즉 비탄의 마음을 좀 거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찬 뒤에 줄곧 비탄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엔 새벽의 여신이 너무 일찍 찾아올 테니까요. 이미 죽어버린 이나 그런 운명에 놓인 이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인색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기도 하며 머리를 잘라 영전에 바치고 양볼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위로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의 형님도 그 즈음에 전사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르고스 군사 중 가장 뒤떨어지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아실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만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제 형 안틸로코스는 출중한 용사로서 특히 달리는 데 있어 남보다 월등하고 전사로서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지요. 그 말에 대해 메넬라우스가 대답하기를 친애하는 분이시여 과연 그대 말씀은 모두가 분별 있는 무사의 언행 바로 그것이니 마치 노련한 무사의 언행과도 같구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만큼 훌륭하신 아버님의 아들이니 그같이 분별 있는 말씀을 할 만하지요. 과연 훌륭한 혈통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로군요. 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네스토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행운을 내려주셨습니다. 현재도 훌륭한 창의 명수로서의 정신과 그 지모를 갖추시고 유복하게 성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며 또 아들들은 훌륭한 무사로서의 기질을 갖추게 되도록 신께서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만 비탄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저녁 식사를 하도록 마음을 돌립시다. 손을 다시 물에 씻고 말이오. 의논할 일은 새벽녘부터 하는 게 좋겠소. 텔레마코스와 나와 둘이서 남김없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메넬라오스가 이렇게 말하자 아스팔리온이라는 충성스러운 시종이 그들의 손에 다시 물을 부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이미 준비되어 있는 훌륭한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럴 즈음 이번에는 또 다른 묘안을 제우스 신의 딸인 헬레네가 생각해냈다. 그녀는 재빨리 모두가 마시고 있는 포도주병에 고뇌를 잊게 하고 분노를 지워버리는 약을 넣었다. 헬레네가 갖고 있는 이 약은 모든 재앙을 잊게 하는 약으로 일단 이 약이 섞인 술을 마신 사람이면 적어도 그날 하루만은 바로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거나 또는 형제나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나가도 그 슬픔을 잊을 수 있게 된다. 이토록 신통한 효용을 지닌 이 약은 아이킵토스의 왕후이며 톤의 부인인 폴리다나가 준 것이었다. 그 나라의 토지는 매우 비옥하여 많은 독성을 지닌 식물들도 자라고 효험이 좋은 약초도 많이 난다. 그래서 아이킵토스인들은 후세의 의학에 관한 지식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의학의 신 파이에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다. 헬레네가 약을 탄 술을 그들에게 가득 따르도록 분부하고 다시 한번 좌중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메넬라우스님, 제우스가 보살피시는 당신과 또 여기 계신 훌륭한 군주님들의 자제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우스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며 즐거운 이야기로 마음을 위로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 자리에 알맞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 자초지종을 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호방한 오디세우스가 세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과감한 무운에 대해서 이루다 이야기하기란 제 힘에 겨운 일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이것만은 놀라운 업적이었어요. 그때 당신들 아카이아 군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 호담한 용사는 트로이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셨답니다. 오디세우스는 차마 볼 수 없는 상처를 스스로 자기 몸에 입히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어깨에 걸쳐 메고서 마치 노예 같은 모습으로 트로이시 한복판으로 잠입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비룡뱅이로 변장을 했었지요. 물론 아카이아 군사의 선단에 계실 때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룡뱅이 모습으로 트로이 사람들의 도시로 잠입하신 것을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직접 알아보려 했었지만 그분은 현명하게도 저를 피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제가 그분을 씻겨드리게 되어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르고 옷을 어깨에 걸쳐드릴 즈음 엄숙하게 맹세해드렸지요. 적어도 그분이 빠른 배에 있는 진지에 당도하기까지는 절대로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트로이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고요. 그분은 저에게 아카이아군의 계획을 모조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뒤 그분은 트로이 군사 여러 명을 길고 날카로운 청동칼로 죽여 없애고 갖가지 정보를 잔뜩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트로이의 다른 여자들은 탄식하며 크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했었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 재앙을 가져온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것은 저 아프로디테가 그리운 고국 땅으로부터 내 딸과 궁정과 그 마음씨며 용모에 나무랄 점이 조금도 없었던 남편마저 버려둔 채 저를 그곳으로 끌어갔을 때 이미 느낀 심정이었어요. 그 말에 대해 메넬라우스가 대답하기를, 부인이여, 과연 그대 말은 모두 조리에 맞는 말이요. 여태까지 나는 무척 많은 영웅들의 분별이며 생각하는 것을 듣고 배워왔지만 아직껏 저 불굴의 오디세우스님 같은 분을 이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소. 이를테면 반짝이는 목마의 아르고스 군사 중에서도 정예 군사들만을 골라 숨게 하여 트로이 사람들에게 사륙과 죽음의 운명을 갖다 주었던 그 계획도 저 용맹스러운 무사가 대담하게 계획하셨던 것이요. 그때 그대도 그곳에 나왔었지.
분명 트로이 편에 영예를 주려고 생각하신 어느 신께서 그대를 나오도록 하셨을 거요. 어디 그뿐인가 트로이 편 지휘자인 데이포보스 영주도 그대를 따라왔었소. 그때 그대는 3번이나 목마 주위에 멈춰서서 모두가 숨어있는 목마를 쓰다듬으며 다나오이 편 대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조용히 불렀었소. 때마침 나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와 그 존엄한 오디세우스는 한가운데 앉아 있어서 그대가 각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들었었소.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곧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까 아니면 안에서 대답 대신 신호를 할까 하고 망설였던 거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우리 2사람이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말리면서 끌어안쳤었소. 그런데 이때 다른 아카이아인 무사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는데 안티클로스만이 그대에게 대답하려고 했소.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손으로 그의 입을 사정없이 틀어막아 버려 결국 아카이아 편 사람들을 무사히 지켜냈던 것이요. 정말이지 아테네가 그대를 저쪽으로 데려갈 때까지 줄곧 입을 막고 있었다오. 그 말에 대해 현명한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트레우스의 아드님이시고 병사들의 우두머리이시며 제우스가 보살피시는 메넬라오스님, 그것은 한층 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조차도 저의 아버님을 무참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한 용사도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그만두시고 이제 잠자리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헬레네는 시녀들에게 분부하여 주랑에 침대를 놓고 거기에 아름다운 자주색 모포를 깐 다음 다시 시트를 깔고 또 몇 장의 두터운 담요들을 그 위에 더 놓도록 했다. 그리하여 시녀들이 횃불을 들고 방에서 나가 침대 준비를 했고 시종이 손님들을 주랑으로 안내해 갔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훌륭한 아들은 궁전의 정원 쪽 주랑에 들었다. 한편 메넬라오스도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긴 옷을 입은 헬레네와 함께 궁전 내전에서 잠자리에 들었다.